자, 우병우 수석과 넥슨 얘기해 보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것은 우병우 수석 처가의 땅 거래입니다. 만약 당신이 넥슨의 경영자라면 이 땅 사셨을까요? 또 하나, 만약 당신이 우병우 수석이라면, 대통령을 사랑하는 우병우 수석이라면 지금 버텨야 될까요? 스스로 물러나야 될까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장 차장, 네. 땅 거래요. 지금 보이는 저 강남역에 있는 저 밤색 건물이 들어선 그 땅을 우병우 수석의 처가가 넥슨에 팔았는데 문제가 좀 되고 있죠.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깨끗한 땅이어서 매매 거래만 체결을 하면 그 땅을 바로 인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네. 이 땅이 이제 한 덩어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필지가 나눠져 있는 땅을 이제 한꺼번에 거래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땅 중에 이 사이에 조금 끼어 있는 7평짜리 땅이 그 짜투리 땅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렌지색으로 테를 두른 이 땅을 넥슨한테 우병우 수석의 처가 팔았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렇게 분홍색 띠처럼 생긴 7평짜리는 빼고 나머지 땅만 갖고 있었던 건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구매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저 땅을 통으로 사야 큰 건물을 지어서 이 본사를 입점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사이에 저렇게 그 조그만 땅이라도 끼어 있으면 일정한 거리를 띄고 그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저 땅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역시 같은 질문입니다. 알박기라는 건 이제 좀 일부러 하는 겁니다만 이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알박기처럼 되어 있어서 7평을 사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 땅을 넥슨은 왜 샀느냐? 이 질문에 넥슨과 우병우 수석 처가에서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자, 매매를 앞두고요. 양쪽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질 변호사, 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 7평이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넥슨에서는 7평을 해결해 달라라는 식으로 의사타진 과정에서 요구를 한 거죠. 그것도 이제 공식적인 문서로 매입 의향서로 된 겁니다. 워낙 큰 부동산이니까. 자, 실제 거래는요, 2011년 3월에 이루어졌으니까 실제 계약서 쓰기 1년 전에 넥슨이 이거 7평 해결해달라. 이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땅을 삽니까? 그렇죠. 넥슨 아마 법무팀이나 지금 네. 아까 넥슨 쪽에서는 김현장 측에서 이 법률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등기부등본만 띄워봐도 나오기 때문에 네.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자, 5달이 흐른 2010년 8월에 결국 우병우 수석의 처가에서 답을 줬군요. 저게 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요. 네. 7평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신 해결 못하면 계약금 받은 거 그냥 돌려주고 말겠다. 대신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민사소송을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나온 네. 겁니다. 오히려 지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7평이 문제가 돼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네. 그걸로 해결을 못해서 땅도 못 팔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친 거죠. 이거 만약에 안 되면 계약금 돌려줄게. 더 이상 시비는 걸지 마. 라고 그게 답변서러운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땅이 사고 싶어서 너무너무 필요했다면 좀 참고 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실제로요. 2010년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의견을 교환했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계약이 맺어지는 것은 2011년 3월이거든요. 매매 계약서 내용을 하나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계약할 때 실제 이렇게 약속을 했군요. 양쪽에서. 저거는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계약금만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일단 그거를 계약해놓고 그때까지도 해결이 못 되면 최대 1년 동안 연장해 가면서까지 이거를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아니요, 근데 잠깐만요. 그럼 이거 내용대로라면 넥슨은 우병우 수석의 처가의 땅을 살 때 그 7평이 딱 중간에 끼어서 빌딩 못 짓게 되는 상황을 해결도 아직 못한 상황에서 땅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게 4억을 그 넥슨만큼 되는 회사가 4억을 지켜서 땅을 사면서 최대 1년 동안 더 기다려가면서 그거를 그 땅을 산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얘기죠. 물론 아까 그 처음에 중간 과정에서는 심지어 무슨 일도 있었냐면 네. 계약금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이 계약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 안 해주겠다라는 조항도 들어갈 뻔했다. 그거는 빠졌습니다. 근데 대신에 계약서 자체에는 최종 계약서에는 6개월 동안 소유권 이전을 못 해주더라도 최대 1년 동안 연장을 해준다라는 게 들어간 겁니다. 그럼 양조열 변호사, 이런 경우는 대개 자주 발생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거의 처음 본 거, 제가 뭐 경력,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거의 없는 경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알려진 바와 같이 1,300억 원에 이르는 그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이 1,300억 원이면 그냥 눌렀을 경우에 상식적으로 은행 이자만 해도 얼마겠습니다. 게다가 넥슨과 같은 규모의 본사 4억을 지으려고 했다. 4억이 이전을 못한 다음에 1년간 4억 이전이 지연되는 거죠. 우리 흔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집을 전셋집에 못 들어가게 됐을 때도요. 그 지연배상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정도 규모의 집에 들어가 1년 살 수 있을 걸 손해배상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걸 1년을 연장해 준다는 건 얼마나 큰 특혜를 줬다라고 해야 될지 저도 모를 정도의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저희가요, 저렇게 조그맣게 7평짜리 알박기 들어가 있던 그 지도를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결국 이거 7평짜리 땅은 해결을 해줬나요?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계약 당시까지는 해결이 안 됐는데. 네, 요 땅 말이죠. 예, 계약 체결하고 한 5달 정도 지났을 때, 2011년 9월에 이제 결국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병우수석 처가가 다 매입을 해서 통으로 이제 그 넥슨에게 이제 그 7평을 9억 3천 정도 주고 샀습니다. 7평을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 측에서 추가로 사가지고 판 거네요? 넘겨줬습니다. 예. 평당 그러면 7평이 9억이 넘는 거니까. 9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 비싸게 사서 일단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병우 수석이 며칠 전에 청와대 춘추관에 있는 기자실을 찾아서 무슨 소리냐, 우연히 넥슨이 샀을 뿐이지, 그거 뭐 남들이 다 원했던 문제도 하나 없는 땅인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이제 강남 땅은 복잡한 거 안 걸려 있는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9평짜리 조그만 땅이 7평짜리가 끼어 있어서 복잡한 땅이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 양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우병우 수석이 말한 그 땅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다. 복잡한 거 안 걸려 있었다. 그 사실과 다릅니까? 진실을 네. 말한 겁니까? 진실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의향서가 저렇게 1년 넘게 서로 사겠다, 팔겠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 다음에 계약금이 있을 때 위약금을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갖고 갑론을박이 있었다라면 이 현장에까지도 마지막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도 계약하는 과정에도 우수석께서 가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왜 저런 과정을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요. 그냥 땅 전체를 놓고 등기부 등본만 떼봐도 저기 합산되고 굳어지고 중간에 다른 사람 소유했다는 게 금방 나오거든요. 네. 이게 그냥 누구나 가서 등기부 등본 떼봐도 알 수 있는 거를 왜 저런 식의 해명 아닌 해명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저게 전혀 심플하지 않은 거고 오히려 심플한 거는 네. 의혹이 있었다는 땅이라는 걸 밝혀내는 게 심플합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시청자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라면 이 땅 사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돈이 정확하게 돈이 있다면 사셨겠습니까? 돈이- 아니, 넥슨의 법률 대리인이라면 예. 사도록 권유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슨의 법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였다면 법적으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거랑 계약하지 마시라고 아마 회사에는 의견서를 드렸을 겁니다. 네. 우병우 수석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심플하다는 표현은 네. 제 생각으로는 네. 생각보다는 일이 쉽게 끝나가지고 9억을 주고 사서 네. 그다음에 빨리 계약이 마무리했다는 것만 마음에 남아있지. 네. 그 전에 그렇게 좀 복잡한 문제가 오고 가고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머릿속에 지워지니까 해명을 더군다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자들 앞에서 해명을 하다 보니까 저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지금 그 그런데, 우수석과 관련돼서 지금 그 이제 화성 땅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화성 땅의 경우는요, 지금 네. 이제 그 최진석 화성시장이 농지법을 위반했는지는 이제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네.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네. 이 농지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직불금을 줍니다. 네. 만약에 직접 내가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면 이 밭도 이게 직불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에 네. 대해서 과연 이 우수석 처가가 그 직불금을 받았는지 여부도 농지법 위반과 함께 꼭 한번 이렇게 짚어봐야 될 그 대목입니다. 자, 쌀 직불금처럼 이제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일단 화성시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역시 그래프로 좀 가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악재도 있었습니다만 우병우 수석 문제, 뭐 대통령 지지율과 새누리당 지지율 떨어뜨리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변화가 좀 있네요.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네. 이에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가 이제 7월 18일입니다. 네. 18일 이후에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19일과 21일에는 이제 36%와 35%를 기록했지만 네. 그 의혹이 증폭됐던 시점에서는 네. 1, 2%씩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더 큰 유탄을 맞은 것은 이제 새누리당인데요. 네. 새누리당은 3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해결을 못하고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22일에는 20%대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이 지금 네. 새누리당보단 덜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전혀 그 숫자로 따질 문제는 아니고 네. 사실 지금 전국을 이끌어 나가는 게 네. 사실 대통령이지 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은 제가 볼 때는 뭐 8월 9일 네. 한당대에 있을 때까지 저런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 또 더구나 특히 뭐 지금 뭐 비박 친박 따질 만한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전당대회라 지금 뭐 별로 관심도 못 끄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지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빠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문제고 일부에서 말입니다. 네. 밀리면 레임덕이 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안 밀리면 레임덕이 온다고 저는 봅니다. 아, 안 밀려야지만 레임덕이 안 온다 그러는데 거꾸로 네. 대통령이 밀려야지만 네. 레임덕을 막을 수 있다. 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 뭐 이야기가 나중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수석을 자기가 볼 때는 대통령이 볼 때는 이것을 내보내는 것이 레임덕 같지만 네. 실제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레임덕을 막는 네.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네. 레임덕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레임덕의 가속화를 최소한으로 그렇죠. 예, 막는 방법은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요. 역시 그 말씀대로라면요. 대통령은 이제 오늘부터 휴가 떠났거든요. 자, 이제 청와대에서 머물면서 휴가를 보내는 건데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자영 차장 이건 어떻습니까? 네. 구자영 차장이 우병우 수석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대통령을 존경하고 대통령의 성공을 원합니다. 네. 이때는요. 자신의 거취를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대통령 얘기를 기다려야 되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먼저 본인의 그러니까 그 결정권을 네. 인사권자에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거취를 먼저 표명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고심해서 결정을 내려서 뭐 스테이다 아니면 그 아웃이다를 정해주기 전에 나는 먼저 이런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으니 뭐 사의를 표하겠습니다라고 의사표현을 하고 대통령이 그러면 이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그 하반기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석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하반기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먼저 거취 표명을 해주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 그랬고요. 2014년도 그랬고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가 계속 해마다 바꿔서 보겠습니다. 휴가를 마친 직후에 대통령은 누군가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2014년에는 경찰청장, 육군 참모총장이 그랬고요. 2015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죠. 메르스 사태 직후였으니까요. 고용복지수석이 물러났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떨지. 네. 제가 볼 때는 과연 우병우 수석이 먼저 말을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먼저 잘라야 되느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지금 시점은 우병우 수석이 잘라달라고 네.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병우 수석은 이미 네. 안 물러난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는 네.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는다고 이미 명백하게 국민을 상대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대통령이 자르는 거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네. 대통령 성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병우 수석이 이제는 더 있으려고 했으나 더 있으면은 대통령한테 누가 될 것 같아서 저를 잘라주십시오. 물러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고 네. 두 번째 시점은 제가 볼 때는 사면법권 작업 마무리 짓고 네. 8월 16일이나 17일쯤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저 두 가지 처음에 가정적인 질문을 드렸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너를 정리하면서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란 가정이 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계 휴가에 들어가셨는데 단순히 정치권으로부터 정쟁을 위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전국을 안정시키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설전이 수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